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딸이 내게 엄마, 이제 아무데도 쓸모없으니까 딴 데 가서 죽었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말없이 짐을 쌌다. 언제나 그랬듯 순종적인 엄마로서. 그리고 3일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생각보다 훨씬 교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역사상 가장 긴 체스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딸은 가장 하찮은 졸도 여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터였다. 2달 전 나는 박선영이었다. 43년 차 아내이자 좋게 말해서 아주 배은망덕한 딸 하나를 둔 엄마였다. 우리는 평온하게 살았다. 남편은 71살이었다. 심장이 갑작스럽게 멎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딸 지혜는 내 눈물을 보고 마치 값비싼 구두를 신은 화려한 새처럼 날아왔다. 내 어깨를 다독이며 적절한 동정심을 담아 되뇌었다. 엄마,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제 이 큰 집에서 이 많은 계단이랑 관리랑 모든 추억을 안고 어떻게 혼자 지내시려고요? 그건 건강에 좋지 않아요. 나는 딸의 향수 냄새에 얼굴을 묻은 채 그 동정심 아래 꿈틀거리는 계산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지혜는 남편 이정훈에게 언제나 가장 사랑받는 공주였고 남편은 나를 볼 때와는 다른 눈으로 딸을 바라보곤 했다. 지혜가 은행원인 사위 최민중과 결혼해 아이들을 낳았을 때 남편은 손주들에게 푹 빠져 살았다. 나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을 정돈하며 이자율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화에 방해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장례식이 끝나자 지혜는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 사위를 데리고 와 저녁을 먹으며 화려한 책자들을 내밀며 나를 구석으로 몰았다. 더 작은 집, 단풍나무 길에 있는 아주 좋은 실버타운. 엄마 나이대분들한테는 거기가 좋아요.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동호회도 있고 걱정할 것도 없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상속재산이 없는 곳에 누워 지내는 것과 엄마가 손 닿는 곳에 없는 편리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선을 넘는 일은 화요일에 일어났다. 남편이 죽은 지 정확히 6주 후 나는 여전히 손님 방에서 잠을 잤다. 우리의 침실에는 차마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지혜가 연락도 없이 사위와 함께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들이닥쳤다. 마치 메뉴를 발표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희 결정했어요. 민준 씨가 승진해서요. 저희가 급하게 강남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이 집이 저희한테 딱 맞겠어요. 나는 누구에게 이사 온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딸을 쳐다봤다. 여긴 내 집인데. 그 순간 딸의 가면이 벗겨지고 비싼 립스틱 아래로 차가운 계산이 드러났다. 사실 엄마, 아빠 유언에 따라 모든 게 저한테 넘어왔어요. 집, 계좌, 투자금까지 전부요. 제가 친절을 베풀어서 여기서 지내게 해드린 거지만 이제 엄마 사실 곳을 찾아보셔야죠. 그 말은 나를 휘청이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나는 겨우 말했다. 지혜야, 뭔가 착오가 있나 보구나. 하지만 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착오 없어요. 아빠는 엄마보다 제가 유산을 더 잘 지킬 거라고 아셨어요. 엄마는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는 그냥 아내일 뿐이에요. 그냥 아내라는 그 세 단어는 내 43년의 삶을 지워버리는 것 같았. 그리고 딸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어디 가서 죽을지나 찾아봐요, 엄마. 이제 쓸모없으니까. 나는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짐을 쌌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가방 2개와 사진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에 우겨 넣었다. 지혜는 문가에 서서 시계를 쳐다봐 마치 내가 중요한 회의에 늦게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그녀는 내게 가정부에게 팁을 주듯 현금 50만 원을 쥐어주며 쾌활하게 말했다. 단풍나무길 실버타운, 아주 저렴하고 괜찮아요. 딸의 말에 따르면 수십억을 손에 쥔 사람에게는 저렴하겠지. 사위는 내 가방을
그들의 BMW에 재빨리 실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장모님, 독립적인 생활을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세금도 수리도 필요 없으니까요. 집도 없지. 나는 차창 밖으로 남편과 나의 집, 아니 이제는 딸의 집이 되어버린 그곳이 거울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모텔은 하룻밤에 5만 원짜리가 을에 그렇듯 얇은 벽, 더 얇은 수건, 그리고 정권이 바뀌기 전이 더 나았을 법한 카펫이 깔려 있었다. 푹 꺼진 매트리스에 앉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3시간 만에 나는 과부에서 집 없는 노인으로 전락했다. 내가 키우고 나를 희생하며 모든 것을 내주었던 아이가 유통기한 지난 약처럼 나를 내쫓았다. 하지만 이 잿빛방에 앉아있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은 언제나 꼼꼼하다 못해 결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서류 정리는 칼 같았다. 그는 내게 유언장을 보여줬었다. 우리는 차분하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은 금융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며 아무리 전통적이고 고집스러웠어도 잔인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내 손을 잡아주었던, 결혼기념일마다 꽃을 가져다 주었던 그 남자가 나를 아무것도 없이 내버려 뒀을 리가 없었다. 아침에 나는 휴대폰에서 우리의 오랜 변호사인 김도연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다. 그는 집과 여러 계약을 처리해 주었다. 그의 사무실은 도심에 있었고 버스로 20분 거리였다. 돈이 아까웠지만 가야만 했다. 비서는 나를 바로 안내했다. 김도연 변호사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얇은 안경 너머로 선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놀란 듯 말했다. 박선영 여사님, 언제 오시나 계속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따님께서 여사님은 휴가를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휴가라, 딸은 그렇게 말했구나. 나는 자리에 앉아 말했다. 유언장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혜 씨가 사본을 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낭독 후에 원본과 사본 몇 부를 전달했는데요. 낭독이요? 손이 차가워졌다. 여사님, 당연히 참석하셨어야죠. 지혜 씨가 여사님께서 너무 상심이 크셔서 본인이 모든 걸 맡아 여사님 몫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철로 손을 뻗었다. 그의 움직임은 갑자기 빠르고 불안해졌다. 그는 서류들을 펼쳤다. 나는 남편의 반듯한 필체와 증인들의 서명을 바로 알아봤다.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읽기 시작했을 때 지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 이정우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나의 아내 박선영에게 다음을 유증한다. 첫째, 서초동 느티나무길 47번지에 우리 본가주택과 그 안의 모든 재산 및 가구 일체. 둘째, 추가로 총 평가액 약 20억 원에 달하는 모든 금융자산, 투자금 및 계좌의 70%를 아내에게 이전한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집과 70%, 남편이 언젠가 말했던 그대로였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딸 박지혜에게는 8억 원을 신탁관리 형태로 이전하며 지급은 딸이 만 45세가 되는 해부터 시작된다. 단, 내 사후에 어머니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조건하에서만 지급한다. 조건부라니, 들리세요? 남편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지혜가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었다. 미리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다. 김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지혜는 제게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다고 했어요. 집에서 저를 내쫓고 며칠 지낼 모텔비만 줬어요. 변호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따님이 한 짓은 노인에 대한 신뢰, 남용, 사기, 그리고 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만약 어떤 서류를 보여줬다면 그건 위조된 것이거나 예전 버전의 유언장일 겁니다. 남편분께서는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습니다. 바로 따님의 돈에 대한 태도와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을 불안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나는 지혜가 식탁에서 내 말을 자르고
내가 그들의 비싼 여행이나 사위의 거래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하면 눈을 치켜뜨던 그 모든 저녁들이 떠올랐다. 분명해졌다. 남편은 눈뜬 장님이 아니었다. 그는 지켜보고 결론을 내리고 조용히 미래를 다시 쓰고 있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신탁관리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딸이 아버지 사후 어머니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 8억 원 전액은 무조건적으로 어머니에게 귀속된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을 진정시키려 따뜻한 찻잔을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지혜가 꾸며낸 계획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바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요청을 보내 여사님의 계좌와 재산에 대한 모든 거래를 중지시킬 겁니다. 그런 다음 지혜 씨에게 전화를 하죠. 믿으세요. 그녀는 전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에게 마침내 정의가 손을 들어줄 때 짓는 인간적인 따뜻한 미소였다. 나는 지난 몇 주간 처음으로 발밑에 바닥이 단단하고 내 거심을 느꼈다. 그리고 이 사무실, 남편의 서명이 담긴 서류가 놓인 이 책상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그냥 아내가 아니라 내 집과 내 존엄의 주인인 삶. 그리고 딸의 전화벨 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들릴 삶이. 김도연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되찾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경찰서에 전화해 사기와 문서 위조 정황을 설명하고 신고서를 작성했다. 그 다음엔 은행이었다. 그의 서신과 공증된 유언장 사본이 은행으로 보내졌다. 비서가 우리에게 차를 가져다 주는 동안 나는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단호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계좌에 대한 모든 거래를 중지하고 자산의 안전을 확보할 것.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각 지점보안팀에 통보할 것. 복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지난 며칠간 나를 짓눌렀던 공포를 날려버리는 것 같았다. 그 자리에는 흥분하거나 원망에 빠지는 대신 차분하고 묵직한 결심이 들어섰다. 그저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 것을 되찾겠다는 결심. 점심 무렵 수사관이 우리를 찾아왔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키는 작지만 다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강은주 경위입니다. 신고하신 건에 대해서요. 그녀는 거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가끔 날짜, 누가 어디서 서류를 보여줬는지, 지혜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나를 내쫓을 때 누가 있었는지만을 우터치했다. 안타깝지만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녀는 조서를 정리하며 건조하게 말했다. 노인 친족에 대한 신뢰남용, 문서 위조 가능성, 불법 재산 점유 시도. 은행에는 이미 거래 중지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공과금 관련해서는 제가 납부자 변경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십니다. 저희가 곁에 있습니다. 저희가 곁에 있습니다라는 그 평범한 말. 남편이 죽은 후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같았다. 그 말에 가슴 속 무언가가 날개처럼 펼쳐졌다. 그 다음부터는 김 변호사님이 농담 삼아 정의 구현 작전이라고 부른 일이 시작되었다. 전화가 평소보다 자주 울렸다. 먼저 은행에서 모든 계좌와 투자 포트폴리오의 동결을 확인해 주었다. 그 다음 공과금 관리소에서 서류 확인 전까지 명예 이전 절차를 중단한다는 통지가 왔다. 그리고 우리가 한숨 돌리자마자 오후 3시 47분 화면에 지혜라는 이름이 떴다. 딸은 인사도 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반톤 높았다. 엄마, 어디야? 은행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 아빠 자산이 동결됐대. 무슨 착오가 있는 거야. 그래. 안녕, 지혜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 김도연 변호사님 사무실이야. 네가 나 휴가 갔다고 말하는 동안
진짜 유언장을 낭독했던 바로 그 변호사님 말이야. 수학이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다. 통신이 끊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딸이 당황한 것이었다. 내가 울거나 변명하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 못한 것이다. 엄마, 잘 몰라서 그래? 딸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거기엔 복잡한 게 많아. 법적인 문제들이. 난 그냥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서류 때문에 헷갈려서 실수하지 않게 지켜주려고 했던 거야. 지켜주려고? 이제는 그걸 그렇게 부르는구나. 내 목소리에 저절로 쇳소리가 섞여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엄마를 집에서 내쫓고 50만 원 쥐어주고 공과금을 자기 앞으로 돌리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 모두를 설득하는 걸 말이야. 그녀는 과열된 주전자처럼 씩씩거렸다. 드라마 좀 그만 찍어. 아빠는 모든 게 믿을 만한 손에 남길 원하셨어. 믿을 만한 손? 그래. 나는 대화 중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악의 없는 자신감 있는 미소였다. 내 손말이지. 유언장은 소리내어 익혔어. 집과 자산의 70%는 내게, 너에게는 8억 원이 신탁관리로. 그것도 나에게 잘한다는 조건하에서만.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어디 가서 죽으라고 했지. 그런데 지혜야, 네 행동으로 넌 그 돈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박탈했어. 네가 그렇게 능숙하게 모두에게 흔들어대던 바로 그 서류에 따라서 그 돈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됐단다. 딸은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숨을 급하게 들이마셨다. 그럴 리가 없어. 엄마, 우리 만나서 차분하게 얘기 좀 해. 우린 가족이잖아. 집안 망신시키면 안 되지. 경찰 없이도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수사관이랑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 계셔. 나는 강경희를 쳐다보며 말하고는 수화기에 덧붙였다. 강은주 경위님이 옆에 계시거든. 나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해 주실 거야. 침묵. 그러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자기 딸을 고소하진 않겠지? 두고 봐야지. 나는 말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놀랍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다. 김 변호사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기다리죠. 효과는 빠를 겁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30분 후, 새 카드로 건축자재를 결제하려던 시도가 거부되었다는 알림이 왔다. 10분 후, 상속자산 이전 신청이 조사 완료 시까지 취소되었다는 알림이 왔다. 내 이름으로 된 공과금 고지서가 복구되었다. 그리고 덤으로 지혜에게서 온 메시지. 엄마, 제발, 손주들 생각 좀 해. 이러지 마. 나는 문자를 강경희에게 보여줬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형적인 압박 시도네요. 그리고 스크린샷을 사건 파일에 첨부했다. 몇 분 후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배송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사무적이었다. 장모님, 가족끼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죠. 지혜가 실수를 했지만 경찰까지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불편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최서방. 내가 말을 끊었다. 자네가 서류 작업을 도왔지. 유언장 견본은 어디서 주문했나? 침묵. 제가 그런 세부 사항을 논의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군.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변호사 사무실은 진짜 작전본부로 변했다. 김 변호사님은 법무사와 상의했고 강경희는 당직 검사와 통화했다. 비서는 서류를 들고 복사기로 뛰어다녔다. 나는 찻잔의 옆면을 난간처럼 붙잡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상처 주지 않으려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했던가.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던가. 오후 5시경 강경희가 전화기에서 눈을 뗐다.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집행하죠. 집이 아닌 중립적인 장소가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마침 오늘 저녁 8시 30분에 로렐 레스토랑에 자리를 예약했더군요.
아마 상속 축하 파티를 하려나 봅니다. 나는 왠지 놀라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새 구두, 리모델링 견적, 화이트 와인,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대화들. 은행의 마지막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모텔에 전화해 방을 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웃에게 전화해 혹시 또 적극적인 친척들이 나타나면 집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웃은 깜짝 놀라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라고 말하고는 문을 잠가두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앉아서 남편과 이 집에서 보낸 첫 해를 떠올렸다. 우리가 상자를 나르던 모습, 남편이 비뚤어진 문고리에 대해 투덜대던 모습, 내가 벼룩시장에서 낡은 안락의자를 찾아 직접 청가리를 했을 때 그가 기뻐하던 모습. 이 추억들은 예전처럼 가슴을 태우지 않고 마치 누군가 어두운 복도에 램프를 켜주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게 해주는 것처럼 따뜻했다. 6시가 조금 넘어 은행 직원이 모든 지시를 중단한다는 서류를 가져왔다. 김 변호사님은 서명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별도의 폴더에 넣었다. 이게 여사님의 방패입니다. 강경희는 코트를 입었다. 가서 팀원들과 합류하겠습니다. 문가에서 그녀는 돌아보며 말했다. 지혜 씨가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마시고 체인을 건 채로 대화하세요. 아예 대화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에는 분노도 달콤한 복수심도 없었다. 오직 명료함만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물건이 아니다. 전화기가 다시 한번 빛났다. 모르는 번호였다. 몇 초 들어보니 시사 채널의 기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유명 금융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나중에요.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힘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은 순서대로 먼저 내 집과 이름을 되찾고 나머지는 그 후에. 벽시계는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고 차분하게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규칙적인 째깍거림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쉬고 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선명하게 상상했다. 웨이터가 테이블에 냅킨을 놓고 지혜가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짓고 그리고 그녀의 어깨 너머로 사복 차림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신분증을 보여주고 군더더기 없이 사무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박지혜 씨,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강경희가 약속한 대로 그들은 정확히 8시 30분에 식당에서 지혜를 연행했다. 소란이나 호란의 소동 없이 사복 차림의 두 사람이 다가와 신분증을 보여주고 정중하게 동행을 요청했다. 지혜의 손에는 화이트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테이블 건너편에 누군가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가 떴다. 연행 완료. 서로 이동 중.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통쾌해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꽉 조여있던 벨트를 두 칸쯤 풀었을 때처럼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사위 최민주는 아침에 사무실에서 연행되었다. 강경희는 마찬가지로 건조하게 문자를 보냈다. 조사를 위해 이송됨. 이 두 개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6주 만에 처음으로 남의 호의가 아닌 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전히 열쇠는 잘 맞았다. 침실에서는 지혜의 향수와 크림 냄새가 났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의 화장품이 흩어져 있었고 옷걸이에는 새 시즌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더 씌워진 새로운 안주인이라는 연극의 무대장치 같았다. 나는 화내지 않고 말없이 그녀의 물건들을 검은색의 튼튼한 공사용 비닐봉지에 담았다. 매듭을 묶어 현관 앞에 내놓았다. 자신의 일이 정리되면 가져가겠지. 나의 침실에 나는 마치 교회에 들어서듯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손바닥으로 침대볼을 쓸어보고
언제나 그 자리에 걸려있던 남편의 가운 끝자락을 더듬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집이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나를 기다리는 눈빛이 아니라 어떻게 살지, 의자를 어디에 둘지, 어떤 커튼을 걸지, 서재 책장에 무엇을 보관할지를 결정할 권리를 맡길 수 있는 주인으로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김도연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구속 조치에 대한 건조한 소식이었다. 지혜에게는 보석금 3천만 원이, 민준에게는 1억 원이 책정되었다. 판사는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했고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님의 말에 따르면 민준의 금융 관련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주시 대상이었다고 했다. 집은 여사님 소유로 안전합니다. 그가 덧붙였다. 공과금명의 변경은 중단되었고 은행에서도 새 카드에 대한 모든 거래 동결을 확인했습니다. 숨을 고르시죠, 박 여사님. 이제는 차분하게 숨을 쉬는 겁니다. 나는 차분하게 숨을 쉬자고 되뇌며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미소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 부엌, 내 서재, 내 마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것에 대해 나는 오후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지혜의 리모델링 계획도를 펼쳐놓았다. 부엌의 가벽을 허물고 마루를 단일 톤으로 교체하고 남편의 서재를 유리 진열장과 냉방 시설을 갖춘 와인 저장고로 바꾸는 계획. 나는 피식 웃었다. 방 하나를 얼릴 만큼 우리가 와인이 많았던가? 그리고 그 자리에 밝은 작업실을 상상했다. 창가에 놓인 책상, 이젤, 물감 상자들. 언젠가 사랑했지만 나중으로 미뤄뒀던 것으로 돌아가기 위해 와인 저장고 대신 따뜻한 서재.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과시용이 아닌 함께 침묵을 나누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곁에 두고 살 책들이 꽂혀 있는. 나는 이 생각을 김 변호사님께 말씀드렸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세요. 여사님 집이니까요. 그 평범한 말에서 내가 이 며칠을 견뎌낸 이유가 분명해졌다. 시사 채널 7의 기자가 전화했다. 압박 없이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어르신들이 가족 내 금융학대의 징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정중히 대화를 밀었다. 세간의 이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랜 어둠 끝에 각오와 생각을 제자리에 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후에야 사람들에게 나가 유익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편집은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자는 내 두려움을 알아챈 듯 덧붙였고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저녁에 언젠가 민준이 명절 선물로 가져왔던 바로 그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창가에 앉아 황혼이 내 마당에 남겨진 낯선 흔적들을 부드럽게 지워가는 것을 바라봤다. 정확히 7시 초인종이 울렸다. 구급차를 부르듯 짧고 집요하게 나는 현관 렌즈로 밖을 내다봤다. 지혜였다. 어제 입었던 드레스 차림에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체인만 건 채로 말했다. 엄마,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어제 얘기했잖니.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넌 어디 가서 죽으라고 했지. 보다시피 나는 살 곳을 찾았단다. 딸은 이성적인 딸이라는 익숙한 말투를 되찾으려 애썼다. 제가 실수했어요. 엄마, 크게. 하지만 전 엄마 딸이잖아요. 서류 때문에 가족을 망가뜨릴 순 없어요. 소란 피우지 말고 경찰 없이 가족답게 생각해보죠. 가족은 내가 말을 끊었다. 유언장을 위조하지 않고 엄마를 집에서 내쫓지 않으며 자루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아. 그런 짓은 자신들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딸은 침을 삼켰다. 그리고 내가 다 해결할게라는 익숙한 표정이 제대로 붙지 않은 가면처럼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엄마, 전 엄마를 복잡한 일로부터 지켜주려고 했어요.
엄마는 투자 같은 거 해본 적 없잖아요? 그거 아니, 지혜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내 자신감을 두려워했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네가 모든 권력을 쥐게 되면 나를 아프게 할 거라고. 그때 아빠가 뭔가 녹음해 두셨어. 이런 일이 시작되면 틀어달라고 하시면서 나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김 변호사님이 유언장 사본과 함께 분쟁 시 개봉할 거지라며 주었던 것이었다. 휴대폰에 연결하자 이른 아침 새소리 사이로 남편 이정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다. 조용하고 부드러웠지만 그래서 더 거스를 수 없는 목소리였다. 지혜야,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네 성격이 양심을 이겼다는 뜻이겠지. 내가 틀렸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엄마가 이 녹음을 튼다면 넌 이미 내가 두려워했던 일을 저지른 거겠지. 나는 43년 동안 그녀가 자신의 소망을 우리보다 아래에 두는 것을 봐왔다. 내가 죽은 후에 네가 그녀를 물건처럼 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내 유산은 네가 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해라, 딸아. 그 외에도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불필요한 상처 없이 정확한 말들이 더 있었다. 그리고 3분 만에 지혜는 분노에서 당혹감에서 내가 어릴 적 이후로 보지 못했던 진짜 눈물로 가는 여정을 겪었다. 아빠는 날 미워했어.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마치 내 동정심을 시험하려는 듯이. 아니, 널 사랑했어. 부모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하지만 넌 다른 길을 선택했지. 딸은 마치 그곳에 구원이 있기라도 한 듯 계단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제 어떻게 해? 이제 결과가 따르겠지.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답했다. 수사, 재판, 언론 보도, 그리고 그래, 지혜야. 채널 7에서 전화가 왔어. 나는 우리 둘 이야기가 아니라 나 같은 엄마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이야. 사람들이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첫 징후를 제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듣게 말이야. 엄마, 그러지 마, 손주들. 민준 씨, 우리 가문. 손주들 생각은 바로 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나는 다시 체인을 걸며 문을 닫았다. 우리 가족은 자기 것을 훔치거나 노인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게 아이들에게 더 중요해. 딸은 잠시 더 텅 빈 눈으로 나를 지나쳐 허공을 응시하다가 마치 현관 아래 땅이 흔들리기라도 한 듯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나는 문을 닫고 문설주에 기댔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들렸다. 중요한 결심을 하기 전에 물을 끓이는 오랜 습관이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모르는 번호, 서명, 채널 7. 오늘 인터뷰 가능합니다. 나는 어제만 해도 죽어라는 말과 함께 문 밖으로 밀려났는데 오늘 카메라 앞에 서서 살아라고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다. 다음 말은 더 이상 현관 앞에서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침에 나는 채널 7에 다시 전화를 걸어 가족의 추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딸과 사위들이 어떻게 어머니들을 자신의 집에서 몰아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기자는 인간적으로 고마워하며 주제 목록을 보내고 편집본을 승인할 권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꼈다.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려 했다면 내가 직접 어디서 어떻게 목소리를 낼지 선택하리라. 정오쯤 김도연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짧고 사무적으로 계좌는 모두 동결 상태, 공과금은 조사 중, 구속 조치는 유효하다고 했다. 앞으로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그가 보지 못하는데도 수화기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엌으로가 주전자를 올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줄 서지 않고 들어오는데 익숙한 사람들처럼 집요하고 자신감 있게 렌즈로 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완벽한 머리 모양,
웬만한 월급 정도는 되어 보이는 장신구, 인생의 주인 같은 눈빛.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윤 여사입니다. 사위 최민준의 어머니예요. 이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겠어요. 나는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내 집 안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명령조를 숨기기 위한 미소였다. 박선영 여사님,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죠. 민준이가 물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경찰까지 가는 건 과해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불편을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1억 원 정도. 1억 원이요. 나는 차분하게 되물었다. 내 집과 20억을 훔치려 한 대가로요. 미소가 순간 흔들렸지만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다. 과격한 말은 삼가시죠. 서류 때문에 가족을 망가뜨릴 순 없어요. 사부인 아들에게는 커리어가 있고 따님에게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평판이 있죠. 이 모든 게 언론에 알려지길 원치 않으실 텐데요. 나는 그녀의 완벽한 귀걸이를 보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노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평판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쉽게 내뱉는지 생각했다. 대개 아드님은 서류를 위조할 때 평판을 소중히 여겼나요? 내가 물었다. 그리고 저를 집에서 내쫓을 때도요? 윤 여사는 이해 못하는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사부인은 큰 자금을 관리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쪽 분야가 아니시죠.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질서를 잡게 맡겨두세요. 5분만 현명하게 생각하시면 언론 보도를 피할 수 있어요. 마지막 제안입니다. 3억 원. 그리고 이 문제는 덮는 겁니다. 문제는 덮죠. 나는 같은 차분한 톤으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녀는 미소를 거두고 입술을 얇은 선으로 모았다. 그리고 더 이상 꾸미지 않고 말했다. 그렇다면 알아두세요. 우리에겐 사부인의 돌아가신 남편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아주 불미스러운 것들이죠. 재판 과정에서 그게 드러나면 유감일 겁니다. 결국 누가 진짜 위반자로 보일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서서 문 앞에 검은 차로 향했다. 비싼 향수 냄새와 차갑고 날카로운 바늘 같은 느낌만을 남긴 채 나는 즉시 김도연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대화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했다. 그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그런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남편분의 명예를 둘러싸고 흙탕물을 일으켜 자신들의 범죄에서 초점을 흐리려는 거죠. 지혜 씨와 최서방의 혐의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재판과 언론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 이정훈 씨의 과거 거래를 파헤치기로 결심하신다면 돕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때로는 진실이 아프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아픈 것보다 지금 아픈 게 낫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셔츠를 빠는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겠어요. 저녁에 나는 내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철을 뒤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질서정연한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항목별로 날짜와 등록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등기부등본에서도 찾을 수 없는 회사들과의 컨설팅 계약, 내용 없는 용역, 중개인을 통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흘러가는 지불금들, 일회용 우산처럼 이름만 비슷한 회사들, 자정 무렵 책상은 출력물, 스티커, 그리고 내 연필 메모로 뒤덮였다.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나는 43년간 한 남자와 살면서 이 이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아침에 김 변호사님이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를 데려왔다. 주에 깊고 마른 체형에 빠른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이수진 전문가입니다. 금융범죄 쪽으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수진 씨는 말없이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메모를 하고 종이에 지불인해서 수취인으로
계약서에서 유령 회사로 화살표를 그었다. 6시간 후 내가 서류 소리 자체에 지쳤을 때쯤 그녀는 아무런 효과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박선영 여사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자금 세탁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유령 거래처, 형식적인 컨설팅,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이동. 한두 달이 아니라 수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놀라움은 거의 없었다. 마치 내 뇌가 이미 밤사이에 그 결론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았다. 그게 저한테는 무슨 의미죠? 나는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만약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수사기관이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압류, 몰수까지 가능합니다. 집은 지켜낼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는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사관이 아니라 사위 가족이 이걸 문제 삼아 거래를 하려 한다면 그들은 이미 파고들고 있고 아마 정보 유출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는 것. 그러면 숨기는 게 아니라 제보하는 입장이 됩니다. 또는 그들의 게임을 기다리다가 그들의 조건에 대응하는 것. 두 번째는 거의 항상 더 나쁩니다. 나는 창문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창턱에 평화롭고 거의 가정적인 사각형으로 내려앉고 있었. 마치 이 모든 일이 나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 집에 대한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속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하지만 그 빛이 숨을 들이쉬는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진실을 끝까지 들어야겠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서류철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전화기가 살아있는 새처럼 떨렸다. 화면에는 지혜라고 떠 있었다. 나는 망설일 시간을 주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오늘 만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단호했다. 아빠에 대해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사실이 있어요. 엄마는 그걸 알아야 해요. 그녀는 말을 더듬고 숨을 들이쉬었다. 더 늦기 전에요. 나는 지혜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단조로웠고 말은 종이에 적힌 것을 읽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오늘 만나야 해요, 엄마. 아빠에 대해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사실이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제발요. 나는 더 이상 딸의 억양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자리에 서서 마침내 기댈 해변을 찾은 사람처럼 차분하게 숨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대낮에 사람 많은 곳에서만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이수진 전문가에게 전화했다. 협박과 화해의 제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본이 느껴지는 지혜의 이상한 확신의 참말까지 숨김없이 짧게 전했다. 수진 씨는 말을 끊지 않고 듣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거래를 하려는 겁니다. 아마 최민준 씨 변호사들이 이미 경제범죄 수사대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혐의를 완화하는 대가로 협력하겠다는 거래를 제안하면서요. 사모님께는 남편분의 부정한 돈에 대한 이야기로 압박을 가하겠지만 사모님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수를 치는 거죠. 원하시면 저희가 아는 수사관들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닌 결심에서 비롯된 한숨을 쉬었다.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를 뒤집어 쓰느니 제가 먼저 모든 것을 말하는 게 낫겠어요. 경찰청에서는 소란 없이 우리를 맞아주었. 잿빛 마당이 보이는 사무실, 창턱에 쌓인 서류 더미, 일회용 컵에 담긴 차. 제복을 입은 여성이 관료적인 무게감 없이 또렷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경제범죄수사과 박은정 경정입니다. 그녀 옆에는 더 젊은 수사관이 말없이 책상 위에 서식, 녹음기, 얇은 서류철을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 없이 진행된 유언장 낭독, 위조된 서류, 집에서 쫓겨난 일, 보상금과 은근한 협박을 들고 찾아온 윤 여사의 방문,
컨설팅이 이상한 경로로 이어지던 남편의 서류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만나자는 지혜의 전화까지. 박경정은 쥐에 깊게 들었다.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질문을 했다. 어디서, 언제, 누가 있었는지, 누가 유언장에 대해 알 수 있었는지, 누가 지혜에게 그렇게 자신있게 행동할 용기를 주었는지.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마치 미리 준비된 결론을 내리듯 차분하게 선을 그었다. 말씀하신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가 수집되었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노인에 대한 신뢰 남용, 별도로 고인이 된 남편에 대한 정보 공개 위협을 통한 공갈 미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자산에 대해 말씀드리죠. 만약 유령계약을 통한 자금 세탁 및 횡령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정보분석권과 수사기관은 범죄 수익으로서의 재산 압류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정말로 정보원으로서 수사기관과 협력했다면 일부 거래는 통제하에 이루어졌을 수 있으며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민준 씨 변호사들이 무언가를 모르거나 전부 알지 못한 채 사모님의 두려움을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어떤 경우든 다른 사람의 각본에 따르기보다 국가와 솔직하게 그리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기가 다시 빛났다. 사위였다. 나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켰다. 그는 습관적으로 냉혹함을 감추는 차분한 은행원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저희는 모두의 체면을 지키고 사태 악화를 피할 수 있는 문명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은 장모님 소유로 남습니다. 3억 원은 출처가 확인된 깨끗한 돈으로 드립니다.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장모님의 동의하에 협력 합의의 일환으로 국고에 환수하도록 청원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지혜에 대한 형사사건은 종결됩니다. 저에 대한 위험은 최소화되고요.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나는 이수진 전문가의 눈썹이 움찔하는 것을 들었다. 최서방,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문서 위조, 퇴거, 협박 후에 그걸 합리적이라고 부르는 건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화를 하게 될 걸세.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정훈 씨의 사업에는 장모님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들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네. 나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박경정은 나를 주의 깊게 바라봤다. 마치 의사가 환자가 진단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처럼. 박선영 여사님, 잘 버티고 계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오늘 내일 그들이 서류와 그럴듯한 말로 여사님을 찾아올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사님의 동의, 서명, 침묵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압박 및 공갈 시도에 대한 여사님의 증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 것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다시는 내 집 현관에 서서 어디 가서 죽으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것을 불태워야 한다 해도 조용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만남은 협상처럼 내 집에서 거친 행동 없이 차, 무난한 옷차림, 내 쪽에서는 거친 말을 하지 말 것. 그들이 말하게 두고 나중에 조서에 기록될 말을 스스로 하게 만들 것. 그리고 팀은 근처에서 대기, 시간은 동기화. 그들의 전화기에는 아마도 서류와 초안이 있을 것이다. 이수진 전문가는 과정의 책임자로서 거짓 없이 나를 도우면서도 그들을 필요한 진술로 유도할 수 있는 대사 목록을 빠르게 작성했다. 깨끗한 돈, 조용히 덮죠, 국고 환수, 합의 동의,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손주들, 평판. 나는 이 종이를 보며 생각했다. 불과 몇 시간 전 나는 남편의 서류철을 뒤지며 그의 과거 삶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은 이 어둠이 일상인 사람들의 사무실에 앉아 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떠나기 전 박경정은 거의 여자 대 여자로서 한마디 더 했다. 박선영 여사님, 자신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사님의 분노는 파괴적이지 않고 오히려 힘을 모으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만남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저희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불필요한 격식 없이 필요한 일을 약속하듯 악수했다. 저녁에 지혜가 문자를 보냈다. 8시 괜찮아. 민준 씨랑 갈게. 괜찮아. 나는 대답하고 전화기를 껐다. 더 이상의 말줄임표나 제발 엄마 같은 말을 보고 싶지 않아서 나는 집을 환기시키고 테이블에 깨끗한 찻잔을 놓고 주전자를 올리고 남편의 서류들을 치웠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낯선 눈들이 뒤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차분했다. 마치 답을 알지만 결과가 내 삶이기에 여전히 긴장되는 시험을 앞둔 것처럼. 8시 10분 전 수진 씨가 전화를 걸었다. 저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신호 잡힙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주전자라는 단어를 2번 연속으로 말하세요. 그럼 망설임 없이 진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끝내게 두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압박의 정황이 필요합니다. 논쟁하지 마시고 우터차는 질문을 하고 용어 설명을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내 거실을 둘러봤다. 밝고 깨끗한 내 커튼이 달린 수년 전 부엌에서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걸린 거실. 그리고 문 앞에서 차가 멈추고 창문에 불빛을 비추고 엔진을 끄는 소리를 들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협상하러 온 사람들처럼 정중하게. 나는 평소보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체인을 건 채 문을 열었다. 긴장하고 잘 차려입고 억지로 자신감을 유지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문득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며칠치 돈을 쥐어주던 모텔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집과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체인을 풀고 거실로 안내하고 테이블에 찻잔을 놓았다. 그리고 지혜와 사위의 눈을 번갈아 마주치며 평범한 집안일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주전자가 끓네요. 시작하죠. 나는 그들을 거실에 앉혔다. 지혜는 소파 끝에, 사위는 안락 의자에, 그는 즉시 무릎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잠금 장치를 풀고 마치 무심한 척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세련되게 해결할 거야라는 팽팽한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끓는 물을 찻주전자에 붓고 찻잔을 놓으며 김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주전자가 끓네요. 시작할까요? 그리고 비명이나 소란 없이 중요한 가족 문제를 논의하려는 안주인처럼 테이블로 돌아왔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불필요한 감정 없이 단조롭고 은행원 같았다. 장모님, 저희는 모두의 체면과 평온을 지키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은 장모님 것입니다. 자산 중에서는 출처가 확인된 깨끗한 돈으로 합리적인 금액, 예를 들어 3억 원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장모님의 동의하에 합의의 일환으로 국고로 환수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지혜의 형사 사건은 종결됩니다. 저에 대한 위험도 최소화되고요.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 깨끗한 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출처를 확인해 주나? 저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체크리스트, 합의서 초안, 문구들. 지금 중요한 것은 장모님의 서명과 집안 망신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해입니다. 지혜는 숨도 쉬지 않고 앉아 아이처럼 두 손으로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결국 한마디 거들었다. 엄마, 그게 모두를 위해 더 나아요. 손주들 생각, 우리 가문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는 덮는 거예요. 엄마는 조용히 집에서 스트레스나 언론 없이 사는 거고요. 덮는다고? 어떻게?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침묵하겠다는 서류 한 장으로 당신들의 합의가 노인에 대한 단순한 압박과 뭐가 다르지? 사위는 이해하지 못한 척했다. 이것은 문명적인 거래입니다. 압박이 아니고요. 장모님께서도 유산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남편분의 자금 출처, 그의 컨설팅. 이 모든 것이 장모님과 가족의 명예에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시선을 지혜에게 옮겼다. 네가 생각해낸 거니? 아니면 누가 준비된 대본을 줬니? 딸은 추운 듯 어깨를 움찔했다. 엄마, 난 그냥 이 일이 끝나길 바랄 뿐이야. 서명해. 그럼 우리 평화롭게 헤어지는 거야.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내가 물었다. 사위는 너무 빨리 대답했다.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이정훈 씨의 사업에 대한 일부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죠? 나는 주전자로 눈을 내리고 다시 한번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거의 혼잣말처럼 더 조용히 말했다. 주전자가 끌래요? 들리세요? 그 순간 현관문이 소리 없이 깔끔하게 열렸다. 사복 차림의 두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 뒤로 박은정 경정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분노도 미소도 없는 그 특유의 업무적인 톤으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하시죠. 녹화 중입니다. 사위는 즉시 서류 가방을 닫고 일어서서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지만 수사관이 이미 옆에 서 있었다. 전화기와 서류,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무슨 근거로? 그가 숨을 내뱉었다. 깨끗한 돈과 침묵을 대가로 집안 망신시키지 말자는 당신의 제안을 근거로. 박경정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또한 문서 위조 및 불법 재산 점유 시도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지혜는 시트처럼 창백해졌다. 엄마, 박지혜 씨, 경정이 또렷하게 말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당신은 사기, 문서 위조, 증인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권리는 고지되었습니다. 사위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박선영 여사님, 당신은 지금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모르시는 겁니다. 당신 남편과 일했던 사람들은 주목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에게도요. 수사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증인 협박을 멈추십시오. 조서에 추가될 겁니다. 그 후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진행되었다. 명확한 문구들, 서류 가방과 전화기 내용물 목록 작성, 서명, 짧은 지시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거실에 박경정과 이수진 전문가와 나만 남았을 때의 정적 속에서 나는 비로소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다리가 갑자기 내가 젊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에 난간처럼 테이블 끝을 잡았다. 편안히 숨 쉬세요. 박경정은 조서를 서류철에 넣으며 말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여사님, 그들이 여사님을 겁주려 했던 것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진지하지만 부드럽게 마치 환자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줘야 할 사실을 말하려는 의사처럼 나를 바라봤다. 여사님 남편께서는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여사님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저희와 함께요. 이것은 돈 문제와 그 모든 컨설팅의 의미에 대한 그림을 바꾸는 사실입니다. 내일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나는 심장이 하루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뛰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은 길고 아침은 결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에 나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듯 더 이상의 꾸밈 없는 진실을 들을 준비를 하고 경찰청에 갔다. 박은정 경정은 관료적인 무게감 없이 나를 맞았고 잿빛 마당이 보이는 그 사무실로 안내했다. 두꺼운 서류철을 펼치고 불필요한 말이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의 서류에서 본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 부정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부정함은 그의 개인적인 탐욕이 아니라 오랜 수사 활동의 일부였다고. 돈과 계약은 감시하에 움직였고 표적들을 빛으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다고. 남편은 수년간 공식적으로 그들과 협력했으며 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였다고. 이를 위해 서류, 증거, 특수계좌가 마련되었고 위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상의 일부는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따라서 내 집과 자산에 대한 권리는 합법적이며 사위의 협박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조각에 의존한 공허한 시도였다고. 나는 들으면서 밤새 내 생각을 짓눌렀던 끈적한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낯선 사람과 살면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나를 초대하지 않은 삶의 일부를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은 불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설계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다른 것을 느꼈다. 평온함이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그 아래 마침내 의미가 담긴 엄격한 공문, 서명, 직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가. 따님과 사위의 건에 대해서는 증인 협박 및 공갈 미수 혐의를 추가하겠습니다. 박경정은 한 장을 덮고 다른 장을 열며 말했다. 자산에 대해서는 은행에 이미 조회가 들어갔습니다. 여사님께는 회신이 오는 대로 집과 계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문 이름이나 선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징후와 수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게 더 유익하고 안전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안전에 대해 다르게 생각했다. 공황 상태 없이, 허세 없이, 어른들이 자기 일을 할 때 히스테리는 방해만 될 뿐이니까. 그리고 김도연 변호사님께 전화했다. 그는 마치 전화기를 들고 기다린 것처럼 바로 받았다. 지혜의 재판은 다음 주로 연기되었고 사위의 사건은 그의 과거 문제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다고 짧게 전했다. 공과금 관리소는 명예 변경 중단을 확인했고 은행은 이미 내 카드 동결 해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앞으로는 계획대로 갑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집에 돌아와 나는 오랜만에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시고 싶어서 커피를 내렸다. 아직 페인트와 새나무 냄새가 나는 내 작업실, 나의 작업실 창문을 열었다. 5월의 햇살이 책상, 캔버스, 천 조각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팡파르 없이 예전에는 그럴 때가 아니라서 미뤄뒀던 작은 것들로 새로운 삶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제는 갑자기 그럴 때가 되었다. 이 평온한 아침 햇살 속으로 채널 7의 전화가 걸려왔다. 기자는 압박 없이 가문 이름 없이 징후와 도움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고편을 제안했다. 동의하시겠어요? 나는 네, 라고 말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내일 자신의 아이들에게 집에서 쫓겨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점심 무렵 박경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연락 대기하세요. 아마도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딱딱 끊어지는 짧은 문자가 왔다. 방송 출연 취소하시오. 이게 누굴 방해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전화 한 통으로 결정하는데 익숙한 자들의 뒤늦은 그림자. 박경정에게 스크린샷을 전달했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인지하고 있음. 기록 중. 나는 바람이 바닥에 종이들을 날리지 않도록 창문을 닫았다. 질서도 방어의 한 형태니까. 저녁 무렵 이수진 전문가가 들렀다. 피곤하지만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믿음직한 그 특유의 사무적인 따뜻함을 지닌 채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앞으로의 절차 목록을 올려놓았다. 무엇을 더 촬영했는지, 어떤 지불 경로를 파악했는지, 금융정보 분석권에 무엇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끝으로 그녀답지 않은 드문 부드러움으로 말했다. 원하시면 내일 실버세대 재단에 함께 가요. 아이들에게 집을 빼앗긴 분들을 돕는 곳이에요.
여사님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멘토로서 도울 수도 있어요. 여사님은 사람들이 귀 기울일 목소리를 가졌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이 명확한 제안에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내 이야기를 몽둥이가 아닌 등불로 사용할 기회. 수진 씨가 떠나자마자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건조한 법률가 톤으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는 거의 개인적인 목소리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말했다. 박선영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모두가 이렇게 버텨내지는 못합니다. 나는 혼자 버틴 게 아니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내 집안을 부엌에서 침실까지 거닐었다. 작업실을 들여다보고 의자 등받이를 만지고 화분에서 흘러내린 물방울이 햇볕에 마른 창턱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어머니에게 불러주었던 오래된 멜로디를 조용히 흥얼거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현관에서 짧고 날카롭게 초인종이 울렸다. 협상하러 오는 사람들처럼 정중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오는데 익숙한 사람들처럼 요구하듯이 나는 렌즈로 밖을 내다봤다. 문 앞에는 그날 윤 여사가 내렸던 그 검은 차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옆에 똑같은 어두운 재킷을 입은 두 남자가 있었다. 얼굴은 지워진 칠판처럼 텅 비어 있었다. 한 명은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 너머 금속과 나무를 통해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단조롭고 건조하고 낯선 목소리. 박선영 여사님, 문 여세요. 이제 어른답게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문 너머로 소리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류가 있다면 우편함에 넣어두고 할 말이 있다면 내 변호사나 박은정 경정에게 전화하라고. 그리고 집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녹화 중이라고 덧붙였다. 봉투를 든 남자는 머뭇거리다가 대문 틈새에 하얀 봉투를 끼워 넣었다. 다른 남자는 윤 여사에게 무언가 짧게 속삭였다. 그녀는 내가 귀걸이와 피곤한 입술선을 똑똑히 보도록 거의 렌즈에 바짝 다가와 그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직접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후 그들은 왔을 때처럼 조용히 떠났다. 나는 봉투를 건드리지 않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박경정과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고 그 후에야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법정 외 분쟁 해결을 제안하는 소송 전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의심스러운 품질의 복사본 몇 장과 정보 공개 시 발생할 평판 위험에 대한 문구가 적힌 종이 한 장. 나는 이 모든 것을 다시 봉투에 넣고 다음날 제출해야 할 곳에 전달했다. 그 후 모든 것은 극적인 효과 없이 그러나 올바르게 진행되었다. 수사관은 사건의 증인 협박 혐의를 추가했다. 은행은 집과 자산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인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낸 조의 요청은 남편의 일부 컨설팅 업무가 감시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나름의 공무상 목적이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를 겁주려 했던 것들은 부엌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불과했다. 채널 7은 떠들썩한 가문 이름이 아니라 노인들이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징후에 대한 신중한 보도를 내보냈다. 그들은 미리 편집본을 보내주었다. 나는 불필요한 것을 모두 지우고 다른 여성이 딸과 사위가 돕는 척하면서 이미 가구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내용만 남겼다. 재판은 여름에 열렸다. 법정은 그리 높지 않았다. 검사는 건조하게 말했고 변호사들은 모든 단어를 다듬었다. 나는 증인석에 서서 세부 사항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세부 사항은 진실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혜는 책상을, 사위는 천장을 쳐다봤다. 윤 여사는 한 번 와서 셋째 줄에 앉았고 다시는 눈을 들지 않았다. 판결은 평범하게 들렸다. 지혜에게는 집행유예, 사회봉사, 벌금형, 사위에게는 실형, 금융활동 금지 및 비용 배상.
문서 위조는 입증되었고 협박 시도도 마찬가지였다. 내 집과 돈에 대한 권리는 확인되었다. 나는 어떤 숭고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오랜 비가 그친 후 모든 풀잎이 보이는 것처럼 조용한 명료함만이 있었다. 가을에 나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실버 세대 재단의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자녀들이 자신의 집에서 이주시킬 것을 시도하는 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 및 지원. 나는 그곳에 일부 자금을 기부하고 수요일마다 와서 변호사와 함께 앉아 첫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류는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 신고서라는 단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을 평범한 언어로 설명하기로 했다. 한 달 후 우리는 첫 감사 편지를 받았다. 저 쫓겨나지 않았어요. 나는 내 목소리가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돕기 위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은 지혜의 견적서처럼 모든 것을 갈아엎는 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만들어가듯 조금씩 고쳐나갔다. 먼저 창문을 열 수 있도록, 그 다음엔 내부업이 되도록, 엉망이지만 손이 저절로 찻잔으로 향하도록. 남편의 서재는 밝은 작업실이 되었다. 나는 창고에서 낡은 이젤을 꺼내고 우습게도 손을 풀기 위해 어린이용 구아슈 물감 세트를 샀다. 그리고 너무 몰두해서 저녁에는 전화기도 잊어버렸다. 창가 책장에는 과시용이 아닌 아무 책이나 집어들고 다시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책들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습관이 아닌 나 자신의 숨결을 위해 짓는 집의 느낌이 있었다. 지혜는 편지를 썼다. 처음에는 구치소에서, 그 다음엔 집행유예가 시작된 후 집에서. 편지는 단조로웠고 어떤 부분은 종이를 보고 쓴 것 같았고 어떤 부분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첫 세 통의 편지를 읽고 그 안에 진실보다 꾸며낸 말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열지 않았다. 봉투들을 상자에 넣어 다락방에 두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를 서두르기보다 말이 익을 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올바르기 때문이다. 손주들을 데려오게 해달라는 요청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 공식적으로 들어왔다. 나는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답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할 때 길은 열려 있다고. 그때까지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화해시키려는 시도는 그만두라고. 아이들은 이 게임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윤 여사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두어 번 다른 사람을 통해 침묵하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암시를 전달했지만 그때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었다. 두려움은 어디론가 사라진 게 아니라 먼지 쌓인 편지와 남의 시나리오가 담긴 다락방에 그 상자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위는 교도소에서 한 번 짧게 편지를 썼다. 존경도 죄송하다도 없이 판결에 따른 빚을 갚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양심에 달렸다는 문장으로 끝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각자의 양심이 있는 법이지. 그리고 봉투를 닫았다.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다르게 생각했다. 성인도 죄인도 아닌 그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마도 서투르고 어설프게나마 나를 지켜주기 위해 나를 들이지 않은 삶의 일부를 가졌던 한 사람으로 나는 가끔 그에게 소리내어 말했다. 그의 낡은 가운이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는 작업실에서 재단 이야기, 깔끔한 서류철과 당황한 눈으로 찾아오는 여자들 이야기, 한 할머니가 도움에 감사하다며 빵을 가져온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는 마치 예전에 내가 이웃과 오이 모종 이야기를 할 때처럼 주에 깊게 듣는 것 같았다. 겨울에 첫눈이 내렸다. 나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라디에이터에서 조용히 탁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증명하거나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고. 아니요라는 내 말이 누군가의 내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 나이가 집과 존엄을 양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서류상의 피가 아니라 그게 더 낫다는 핑계로 당신을 침실에서 내쫓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간단한 사실에 익숙해지는 것이었다고. 이것이 아마도 거창한 말 없이
그러나 매일매일을 위한 나의 교훈일 것이다. 봄에 나는 작업실에 새 그림을 걸었다. 자화상이 아니라 평범한 정물화, 하얀 찻잔, 따뜻한 빵, 버터 자국이 남은 칼, 그리고 그림자 없이 떨어지는 창가의 빛. 나는 그것을 보며 이것이 지금 내 삶에 대한 것이라고 깨달았다. 과시할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진짜이고 제자리에 있는 삶. 나는 재단에 더 자주 가게 되었고, 때로는 누군가의 손이 떨릴 때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서명과 자신을 위한 사본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설명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웅이 아니라 그저 고요함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만으로도 충분한 한 여자로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혜, 그녀는 어딘가 근처에 존재한다. 예전처럼 적도, 딸도 아닌 자신의 결정과 결과와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 우리는 같은 과거와 다른 미래를 가졌다. 그리고 그것 또한 이상하게도 정직하다. 나에게는 작업실, 재단, 제때 끓는 주전자, 책장의 책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심어 겨울을 이겨낸 마당에 작은 나무가 있는 나의 미래가 있다. 내가 나 자신보다 더 걱정했던 그 나무가.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일 것이다. 새로운 역할이나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남의 시나리오 없이, 비록 혼자일지라도 존엄과 내 자신의 문열쇠를 가지고 살아갈 권리.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사는 곳을 알려주세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